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광짐갑 당협위원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8명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좀 시각이 궁금하네요. 8명 1차 내각을 발표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뭐 특별한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뭐 평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네. 뭐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냐 이런 논평까지 보입니다. 사실 뭐 윤석열 당선인은 실력과 유능함 그것만을 기본 전문가 위주로 이번 인선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예. 사실상 5년 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사실 사람을 통해서 이 인선을 통해서 그렇죠. 보여져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을 저희가 찾기 힘든 안 것이 보였다. 야당이어서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것이라서 그런 예. 것인지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김병민 위원장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예. 국민들께서 알 법한 인지도가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 정치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초기 2017년에 내각 발표가 진행됐을 때는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측근을 중용하게 되는 돌려막기 인사로 나중에 변질되게 됐던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는 누구나 이름을 들면 알 법한 상황이지만 예.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오늘 발표됐던 이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미 유명한 과기부. 예.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반도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토론에서도 수차례 얘기하면서 그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 이런 데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예. 해당 분야에선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이 보기에는 이름 석자가 좀 낯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가처럼 무색무취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앞으로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 이제 내일에 있게 되는 언론의 보도부터 새롭게 펼쳐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선 기준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도 하여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의 그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1차 내각 인선의 평가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과거 같으면 언론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인선이 발표되면
여성 몇 명, 지역은 어떻게 예. 되고, 학교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런데 연령대는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게 되고. 예,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지금 뭐 조각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함화평이 나왔을 때 언론에서 딱 추격해서 했던 게 서오남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울대 예. 출신 50대 남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8명 발표된 걸 보니까 저는 서오남이 아니고 육경남이 아닐까? 육경남? 그러니까 60대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8명 발표된 지금 평균 연령이 60.5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55세, 50대 중반이고요. 그러니까 예. 40대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의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그렇죠. 강조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30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40대 전문가 정도는 발탁이 좀 있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다는 거고요. 그러고 경은요, 경상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이 지금 경상도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호남은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지금 앞으로 또 추가 인사가 남아있고 뭐 지금 상당히 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윤 당선인은 결국은 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뭐 맞을 거라고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오늘 적어도 놓은 그 지금 현재의 그 지역 그 출신별로 본다고 한다면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통합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멀다.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 지금 또 하나는 남성이죠. 아까 서호남도 남성이었고 여기도 육경남도 남성인데 8명 중에 여성이 딱 1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뭐 과거 문재인 정부가 그 내각의 여성 할당률 30%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못 맞추는 측면도 있고 뭐 좀 무리수를 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처럼 여성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뭡니까 성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유리천장이 아주 견고한 우리 네. 같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 그 내각 인선 단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지금 추가 인선에는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 나머지 두 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1차 내각 인선이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이은영 소장은 어떻게?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인선의 기준이 뭔지가 좀 되게 보기가 알기가 좀 힘들고요. 이거는 네. 내일 이제 언론에서 좀 그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연령이 좀 고령화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업무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면 업무 연령이 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인선을 보니까 약간 이해 당사자들이 장관이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체부 장관의 언론인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병원장이 됐다라는 거는 예. 물론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뭐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해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그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 갔을 때 과연 제대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여성이 지금 1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프로필을 보니까 그 김현숙 그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공이 경제학이고 고용복지수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여가부로 배치가 되었는지 네.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오히려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그 원희룡 지금 전 지사의 그 국토부 장관인데 예. 과연 이것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배치한 것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예. 과연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된 것인지 전혀 지금 이게 매칭이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정말 의아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일기 내각은 깜짝 인사였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 깜짝 인사였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의회 발탁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비서실 같은 경우에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장하석 정책실장 그렇죠. 이렇게 좀 깜짝 인사였는데 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인사는 이념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념으로.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인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라이하고 실용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하셨지만은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가 할 때도 있고 관료가 할 때도 있고 정치인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 교수가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의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선 지금 아직 코로나가 그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니까 의료인이 장관이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설명을 했죠. 예, 이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그다음에
뭐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내부적으로는 예컨대 그 산업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 행시수석이었다라고 하고 원희룡 지사는 워낙 유명하게 뭐 맨날 수석만 했던 그런 분들이니까 네. 이런 쪽으로 좀 엘리트 위주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남 위원장님 뭐 어떤 제가 아까 총평만 하고 짧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첨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인사를 보면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인사 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룬 부분이 있지 않나. 안전하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진우 검사였나요? 그분이 지금 변호사를 하면서 이 전체의 인사 검증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던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의 그 거대 의석을 신경 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색무취한 부분은 뭐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뭐 참신성이나 개혁성은 예.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움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금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 있어서는 사실 뭐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지사를 할 당시에 오봉동에 관계된 뭐 대장동과 비견된다고 하는 그런 민간 개발 특혜 의혹 부분에 있어서 송곳 검증이 예상되고요. 예. 또 뭐 업무 추진비 등 사용 등에 대해서 상대 측 우리 뭐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던 부분을 예. 오히려 원희룡 지금 지명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심이었던 것이 여가부의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하고 원희룡 전 지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정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부처가 언제 뭐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그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자 먼저 김병민 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정책, 뭐 물론 기재부하고 같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불만 많았고 그 부분을 총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경제통이라고 한 거는 좀 등식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하던데 이 인선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저는 최적의 인사를 좀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적의 인사? 예, 왜냐하면 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무게감, 그 짐은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주거 안정을 실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기재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공급뿐 아니라 세금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연결성, 또 국토부에서 혼자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해당 지자체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단체장과의 조정, 이 모든 일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만이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실질적인 국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정무적인 자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낼 능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원희룡 지사처럼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공약의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것들을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꼬여져 있는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서 참여했고 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주자로도 거론될 정도의 유망한 정치인입니다. 예. 만약 국토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이 되고 나서 막중한 부동산 정책을 풀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사실상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다각도의 판단을 당선인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재현 교수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국토부 장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다르죠. 볼 수- 그렇지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또 한편으로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측면도 있어요. 5년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바로 김현미 김현미 장관이었잖아요. 장관. 예. 바로 김현미 장관이 그때 내정되었을 때 당시 야당 그때 앉아 뭐 그때는 무슨 당이었죠? 당명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그 비판을 했죠. 뭐라고 비판했느냐? 지금 뭐 전혀 국토 업무하고 관련 없는 그러한 이게 경력을 쌓은 인사가 그걸 도대체 뭐 어떤 능력으로 자격으로 예, 예. 하느냐고 했을 때 방금 김병민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이 비슷한 이야기를 당시 민주당이 했던 거거든요. 돌고 그런데 돌아요, 몇 지금.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은 부동산이 정책이 실패가 돌아갔을 때 결국은 전문가 안 뽑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 지금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잘할 거라고 저는 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김현미 전 장관의 그런 어떤 전체를 밟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예. 부분들 물론 뭐 윤 당선인도 아마 김현미 장관의 사례도 충분히 아마 나름대로 참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원희룡 그러니까 전 지사를 내정한 부분은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으로서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 그리고 특히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이 일타 강사였잖아요. 별명이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저기 대장동 문제에서 이거 내포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지금 대규모 아파트 개발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예. 이런 부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만 예. 과연 이 지금 김현미 전 장관의 그런 전체를 밟을지 아니면 예. 윤 당선인의 기대가 맞을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답해내고 정책을 가지고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김병민 위원장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한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게 어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현재 있는 정부조직법을 바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내용을 설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정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있는 제도 내에서 장관에 대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여긴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있는 여성가족부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부처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과도기,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앞서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조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과거에 이 청와대의 수석을 지내면서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사고 예. 윤석열 후보자가 경선의 시기부터 정책에 관련된 상당 부분들을 특히 사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현숙 후보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 내에는 여성 그리고 가족에 관한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부처 내에. 예. 그리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구 문제를 풀어내는지가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인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함께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가족부 내에 있는 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까지 설계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인사로 김현숙 후보자만의 인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선 발표가 있을 때마다 늘 따라붙는 질문이 비서실장 발표하는 것이냐, 언제 발표하는 것이냐. 이번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뭐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일요일 날 좀 발표는 여유를 가지고 좀 계세요. 일요일 날 발표는 경제 글쎄요, 이은영 소장님,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난항 뭐 이런 얘기가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내각보다는 비서실장이 먼저 인선이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복심과 같은 존재고 또 그 역할이라는 게 이제 당과의 가교 역할도 하고 또 부처에 대한 어떤 총리를 보좌하면서 그 소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자기와 호흡이 맞았던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안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선택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염두에는 장제원 비서실장을 정말 했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당선인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직 의원이고 또 최근에 이제 아들이 어떤 실형을 받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선인은 물론 데려가고 싶겠지만 이 장제원 의원이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자꾸 보여지네요. 예.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뭐 추측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전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인적인 그런 풀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풀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세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할 시간, 선택할 그 여지가 많아서 인선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그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나머지 이제 장관 후보자든 이렇게 선임을 해서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재원 교수님, 아까 뭐 임종석 실장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인선이라는 게 정권의 성격이라든가 방향성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선택을 하는 측면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고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그러니까 영선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의 관계 그리고 또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당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이냐.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건영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권성동 의원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이 지금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국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부분인데 현역 의원은 일단 지금 배제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면 이제 정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원외 인사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정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구설수에 오를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정무 능력 못지않게 지금 윤 당선인이 좀 중요한 부분이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무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아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또 교집합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윤 당선인하고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고차방 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인물들이 원외 인사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온 이력들에 또 여러 가지 또 이 논란거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배수 정도 압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의 시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서실장이 낙점이 돼야 청와대 비서진들도 인선을 할 텐데 일단 좀 거기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가 이제 슬슬 언론에 나오고 있죠. 쟁점 한번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이 좀 제기되는데 조금. 그거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또 이제 우리 자료가 다 이제는 요청이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예금, 정기예금이 들어갔던. 작년에? 네. 그거 혹시 출처가 확실히 소명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조금 저희가 좀 뭐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뭐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었겠지만 뭐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습니다.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의 창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로비스트들의 창구가 될 것인지 꼼꼼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민주정부에서 총리하고 장관을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이 조금 원활한 그 측면을 본 거 아니냐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남현전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뭘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애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명을 할 때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전문가, 뭐 안보, 외교 통상 네. 쪽 전문가로 지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뭐 원적지라든지 이전에 여러 두루 다양한 정부에서 요직에 계셨던 그런 점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별 무리 없이 청문회 절차를 통과할 인물로 예상하고 지명을 한 것이라는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검증 과정에 들어서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분이 그 대한민국에 없는 로비스트법에 해당되는 활동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지금 뭐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의 고액의 연봉을 받고 예. 사실 공직에 퇴직한 이후에 있는 그 공문료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뭐 법률가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저렇게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느냐 그런 문제가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전에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또 옷을 벗고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갔던 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직에 있다가 또 사기업에 가서 그 기업의 이로운 점을 뭔가 대변했기 때문에 고액의 그런 연봉을 받았을 텐데 그때 어떤 역할을 했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금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재산 증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오래전 얘기라고는 하지만 뭐 30년 전에 장인에게 집을 구매할 당시에 외국 자본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연결될 만한 뭐 그런 관계에 있는 AT&T, 뭐 엑스모빌 뭐 이런 네. 회사들과 연결돼 있는 임대 관계에 있어서 그 아주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어떤 또 중간에 무슨 뭐 역할이 있진 않았느냐 하는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 부분. 저는 이것들이 결국은 이해 충돌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예전에는 사실 투명하게 뭔가를 검증하기 쉽지 않은 이런 배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서류상으로든 그리고 뭐 계좌의 어떤 흐름이든 또 주변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뭐 시선들이 다양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들이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저는 정서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들을 내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고액 보수 논란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이제 자문료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법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전직 장관, 총리 하시고 뭐 법조계에 계셨던 분들이 로펌이나 이런 데로 가시면은 자문료를 엄청나게 받으시더라고요. 자문료보다는 고문료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고문료?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로펌마다 그 돈 주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 체계가 김앤장하고 다른 빅펌들하고 조금 틀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전관예우라고 하기엔 시간이 조금 흐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2012년 2월까지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협회장은 15년까지 했는데 무역협회장까지 공직으로 봐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직은 주미대사 아닐까. 그다음에 제가 봤더니 김앤장에서 월급 받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부터니까 공직을 마치고 나서 좀 상당한 기간 몇 년 한 3,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김앤장에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뭐 그 할 말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금액이 사실은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하죠. 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저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문회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가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병민 위원장님, 네.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만한 사안이냐,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이 바뀌거든요. 그럼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해줄 수 없다라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의 경우는 법상으로 분명하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달려있는 건 국민 여론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 지표 속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내용 속에 국민적 찬성 여론들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전에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도 여러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이낙연 후보자 아내 가족에 관한 문제부터 분명히 짚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여론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서서 강하게 반대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들을 아마 복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결국은 한덕수 후보자가 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없다고 분명하게 소명하면서 업무 역량들을 훨씬 더 강조해 나갈 수만 있다면 예. 이미 과거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왔던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하게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예.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기업 로비스트의 창구 운운을 하게 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선 대기업 로비스트의 창구를 핵심 요직에 앉혔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어서 아마 지금 언급하고 있는 수혜 정도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총리를 안 시킬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중요한데 이은영 선생님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를 보는 여론의 시각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금 자료를 보면은 38%, 예, 38%밖에 안 됐고 유보 의견이 39%, 부적합이 22%였는데 SBS가 그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6일, 7일 한 이틀간 한 조사를 보면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50.8%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부적절은 27.1이고. 근데 이제 저렇게 그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승된 거는 한덕수 총리가 워낙 이제 오래전에 공직에 임했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좀 그 사이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 갤럽 조사 5일 날, 7일 날 한 조사에서는 그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38%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 39%가 의견을 유보한 상황이었는데 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덕수 후보의 이제 역대 프로필이 쫙 나오면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초대 총리를 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재산 증식이라든지 또 그 고액의 고문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롭게 이제 한덕수 총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정관 예우를 했을 때 이제 좀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총리급의 그런 인사가 정관 예우 받을 때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한 그 가격 금액의 수준이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집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본인이 말로 한 그 금액과 실제 부동산 신고한 거랑 또 너무 격차가 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저런 것들을 좀 좋게 볼지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역대 총리들에 대한 평가는 약간 그 인지도성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 총리들이 갔을 때는 좀 평가가 한 30에서 한 40% 좀 그 정도 사이 40% 좀 웃도는 그런 평가가 나지만 예. 그 외의 인물들이 갔을 때는 그 예전에 그 문창극 그 총리 같은 경우는 9% 적합하다가 9%밖에 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예외적인 게 지금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총리가 60%. 그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역대 총리의 어떤 평가, 특히 이제 그 인사청문회 전후의 평가들을 보면은 인지도에 준하는 그런 평가에서 정치인 출신은 조금 높았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 언저리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봤던 조사 격차가 좀 컸고 그렇죠. 차정 교수님 지금 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가 초대 총리 그렇죠. 였었죠. 그러니까 그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높다고 한 수치도 조금 낮은 수치인데 부적격보다는 적합이 일단은 더 많고. 저는 뭐 이낙연, 뭐 정세균 저분들이 높았던 부분은 개인의 또 뭡니까 인지도라는 측면도 있지만 당시 그 집권 세력의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가 예. 상대적으로 지금 연동이 되니까. 윤석열 당선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게 좀 비례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후보자, 지명자의 그 도덕성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청문회에서 기준이 돼야 가장 초점이 맞춰야 되는 자질과 능력의 부분인데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날카로운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한덕수 지명자 같은 경우는 1970년에 행시 합격해서 71년부터 공직 생활을 해서 50년 동안을 쭉 했는데 네. 주로 지금 공직 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개발연대 시대,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 때 했던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당히 다양한 이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 2007년도 총리를 할 때 사실 한덕수 당시 총리가 가장 육점을 뒀던 부분은 한미 FTA의 그 체결, 협정 체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금 양자 간 FTA 모델 자체가 이제는 거의 폐기되는 상태고 새로운 하나의 다자간 무역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미중 패권 구도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새 정부의 초대 총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0.73%의 차이라는 건 그만큼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그만큼 심하잖아요. 그럼 총리가 경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을 통할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영 간 갈등을 어떻게 아우르고 그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예를 들면 과거 뭐 조국 사태라든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총리가 과연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익부피닉 비리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도덕성이 이야기했지만 공직을 물러나고 난 뒤에 재산이 2배 이상 증가되면서 지금 80억에서 뭐 100억 이야기를 정도 이야기하는 이 당사자가 과연 이 부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상한규를 골라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그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신다는 속보 나왔는데 혹시 만나시는 게 보여준 건가요? 화요일 날? 네. 글쎄요,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그 시간이 아까 알려준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달성으로 간 다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김병민 의원 오늘 당선인이 직접 시간까지 확인을 해줬어요. 만난다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는 주에는 지역 순방 일정들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면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 꼭 찾아뵙겠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죽도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또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이런 일들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정말 활력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대구 방문에 맞춰서 아마 화요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애당초에 제일 신경이 쓰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유튜브 이제 영상 화면들을 보니까 건강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저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일정 조율만 다 맞아 떨어진다면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5월 10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국민 통합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터라 그 자리에서 취임식에 대해서 참여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국민적 여론들도 같이 함께 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의 이제 공개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지하고 사저 정치 이런 말도 단어도 나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냐는 또 해석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 저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다라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라기보다는 유영하 변호사가 꼭 제발 그 후원회장 같은 것들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치게 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지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에 만난다고 하니까 또 어떤 그림과 어떤 영상, 사진이 또 공개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검수 완박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도 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천일 공로할 범죄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에게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목적이 뭐겠느냐. 이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코 좋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검수 완박, 이게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유입니다, 남 위원장님. 왜 지금 검수 완박을 전면에 내세우고 들고 나가느냐, 민주당에서. 뭐라고 좀 설명해주세요.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제1검찰개혁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수위 조절 또는 시기 조절 이런 이유로 사실상 애초에 6대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었죠. 근데 이후에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 내용은 검찰에서 그러니까 수사하고 또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또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르게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것을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다수석의 폭거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눈치를 봐왔던 것도 사실상 민주당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이것이 저희가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검찰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말하는 이런 검찰의 모든 권한을 분리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제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역풍을 걱정한다. 그것은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해야 될 개혁 과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저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했던 것이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사실 뭐 12일 날 의총에서 그 의제를 올린 다음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지금 여론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 예. 그것을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행 처리밖에 없는 건데 실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150석 이상 되면 이것을 예.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현재의 그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없다라는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 지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우리 당내 의원들이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앞서 인터뷰를 보면 김병민 위원장님 이게 네. 이제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목적을 아마 두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첫 번째. 예.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실현화되고 나서 그동안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둘씩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서 수사의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의 정상화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정치적 압박, 정치 보복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현 정권에서 드러났던 범죄 행위들이 만약에 아주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 프레임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 전에 국민께 했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당선인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매일 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 열흘 전에 민주당이 냈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거였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더라도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치 싹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 개혁 의제를 위해서 다수의 힘으로 그 정치 개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 선거 때 얘기하지 않았던 검수완박 얘기를 꺼냅니다. 검수완박은요.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됐을 때 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냐. 당시 민주당에서 결국 정찰이라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거칠게 비판했을 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던진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검수완박 시도를 안 했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 다시 다급한 시기에 접어들자 검수완박을 예. 꺼내들게 되는 것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께 선거 전에 약속했던 정치 개혁 등 솔직한 내용들로 좀 다시 돌아가는 그 정상화의 길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촉발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법무부 검찰국이나 내일 검사장 회의 계속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네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여기서 촉발시킨 측면이 크거든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검찰 제도의 연역부터 따져보면요. 경찰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한 제도가 생긴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경찰이 20만 가까이 되거든요. 검사는 검사 정원법이 있어가지고 2,000명 조금 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옛날에 경찰의 힘이 너무 크고 그걸로 인해서 인권 침해, 권력 남용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검찰 제도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무적으로 따질 때 저희 같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검수완박은 고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 1년 됐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부작용이 크다고 몸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 전문가로서 크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찰이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납득하는 피해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0% 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검찰이 관여하기 시작하는데 이전보다 6개월, 1년씩 시간이 더 흘러가고 네. 그다음에 형사사건 뭐가 있냐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억울함 풀지도 못하고 범죄자가 그냥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벌을 면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검수완박을 하자. 이거는
현실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란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요. 검수완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그 19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도대체 이 검수완박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1조부터 거의 끝조까지 검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검사를 다 빼내겠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뭐 몇 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걸 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중요한 수사권이 영장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 영장 청구권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전속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헌법 12조 3항에 그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뭐 일반 법률로서 뭐 검찰청법이나 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이것을 박탈하자. 이거는 예. 위헌적인 발상 아닌가? 헌법을 봐도 이게 가능할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혹시 두 분 중에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 아니 뭐 저도 예. 반대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지금 좀 민주당이 무리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요? 생각이 예. 든다는 겁니다. 뭐 저는 뭐 사실은 이거 검찰의 여러 가지 권능 자체를 많이 지금 통제할 필요는 있다, 견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형사사법 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공소 유지에다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그리고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형사사법 체제를 그동안 70년이 넘게 유지해 왔는데 이 골간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난 뒤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단지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당장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실 경우에 그럼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든다는 건데 그 법은 아직까지 지금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그러면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면 경찰한테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 정도의 수사 역량이 있느냐?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다고 경찰의 상당히 지금 자치경찰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또 편중되면 또 다른 경찰공화국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또 하나의 의심되는 부분이 결국은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 지금 사실은 이 지금 대선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지금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모습이 바람 앞에 들어놓는 풀보다 더 빨리 정권 풍향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생각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겠거니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막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해도 되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설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상당히 또 다른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해 초에 이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 조정된 지 얼마 안 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한테 상당히 그 수사권을 많이 넘겨주면서 경찰이 직접 할 수 있는 6개, 6대 수사로 한정했잖아요. 네. 그 제도가 아직까지 안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완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 대통령이 또 이게 반대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으로 갔을 때 중대 범죄 수사라든지 반부패 수사 역량 자체가 허점이 생기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했던 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 교체기에게 무리하게 했을 때 과연 문 대통령은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여권 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덧붙이면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 내외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80% 가까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검찰 내 분위기가 상당히 더 다시 한번 그 권한이 더 집중되고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현재 의석수를 앞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의석수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거를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짓고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은영 소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지금 뭐 이재명, 김혜경 그 두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의 검찰의 그 정치적 독립, 중립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이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당선자와 낙선자라는 이유로 당선자 주위에 있었던 그동안의 많은 의혹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논문 표절, 경력 허위 사실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 개시권부터 해서 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니 수사 개시권까지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관련돼 있는 선진화돼 있는 형사 제도를 우리가 형사법에 대한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곳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을 이제 비로소 세우자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뭐 문제가 된다라는 이유를 계속 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검찰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얻는 어떤 집단들이 이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발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을 한다? 저는 아까 계속해서 반헌법전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입법 권한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처사인데요. 대기구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의 입장도 궁금했는데 과거하고 최근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 내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통치게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랍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김병민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걸고 싶을 겁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예. 검찰공화국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고 과거 선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수사가 돌아가게 되면 이 내용을 프레임화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로서 당선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치를 세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선출된 권력으로 작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경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이겨내는 일들이 집중해도 부족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공세에 함께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에서 좀 화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주민 씨 입학 취소된 게 정치권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전체가 힘든데.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의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는 또 한 번의 김로 조불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서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당선인께 묻고 싶다, 만족스러우시냐 이걸 적었는데 당선인 측 입장 궁금합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조국 장관의 자녀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가고 있어요. 차정현 교수님, 글쎄요. 조국의 강이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선 때도 조금 논란이 됐었고 지금 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 듯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의 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민주당만 직면했던 강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했던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조민 씨의 그런 입학 취소가 저도 뭐 딸 키우는 자식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면은 분명합니다만 만약에 거꾸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또 이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지금 그 조민 씨의 그런 입학 그 비리와 관련해서 주도했던 그 정경심 씨가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지금 판결문에 보면 7가지 지금 이 입시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다 유죄로 판명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관련 대학들이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딴 사항도 아니고 이제 가장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입학 부분과 관련해서 뒤늦게 어떤 경로든 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뭐 부산대가 대선 결과 보고 했다. 그렇게 뭐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고려대학은 2월 달에 했는데 이 공개된 거는 지난주였다는 거니까. 2월 말에 근로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걸 봤다기보다는 아마 대학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컸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지금 다 불만할 수밖에 없죠. 한쪽은 가슴 아프고 한쪽은 이거보다 좀 미진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 스스로를 이제는 앉아 딛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짚어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효력정지 신청을 냈어요. 네네. 전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받아들일까요? 원래 이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집행정지 해보면 한 90% 정도는 인용을 받아냈는데 이번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법 규정이 너무 명확해요. 그 고등교육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판례를 찾아봤더니
2004년도에 이화여대에서 비슷한 그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딸이 그런 거 없었어도 표창장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도 충분히 합격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사건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부정행위는 입학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합격이 확실시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은 2004년도에 이화여대 그 응시했던 그 학생이 그 입학 취소가 된 것이 억울한 일이었겠는가? 그렇지 네.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서류들이 다 위조된 서류고 허위 서류다라고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법원에서 아무리 집행정지라고 하더라도 인용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대표의 SNS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병민 의원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은 SNS 닫았었죠. 그 전에는. 그러다 다시 공개로 한 건가요? 과거에 닫았던 이제 SNS, 네.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가족 반려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또 SNS에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그랬죠. 예. 그런 내용도 중심이기도 하고 지금 지난 4일에 뭐 나왔던 모습들 탐지견과 함께 찍었던 모습들을 예. 같이 올리는가 하면 지금 뭐 일부 논란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장을 올렸던 부분들을 가지고 조민 씨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말 그대로 환경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텀블러를 들고 있으면서 이 상장을 옆에서 언급했던 건데요. 저 날짜를 보더라도 2022년 4월 4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4월 5일 같은 경우는 식목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환경보호 등에 대한 언급들을 올리는 걸 가지고 무리하게 조민 씨에 대한 결정을 끄집어내게 되는데 조민 씨에 대한 결정은 이미 2월 달에 났지만 그게 이제 보도된 것도 4월 4일 한참 이후에 보도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무리하게 연결져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무리 뭐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심하게 조롱성인 그런 SNS의 그 글이었다라고 봐지고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뭐 비유한 풍자한 다양한 또 그런 SNS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만 네. 봐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당선자의 부인인 만큼 중요하고요. 저는 이 조민 양의 그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사실상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아니었다라면 네. 그 딸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연좌제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사실상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청문회 당시에 소환 한 번 없이 기소를 바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생긴 그런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가해졌던 이런 기준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자 그 아내에게도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SNS 활동을 뭐 이렇게 한가롭게 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뭐 논문 표절 의혹이든지 강사로 임명될 당시에 경력 부풀리기 이것들을 그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사실 그 엄청나게 엄격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에 있어서 장관 후보자든 지금 뭐 윤석열 당선자의 뭐 장모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인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 가해졌던 그런 잣대를 똑같이 공평하게 들이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SNS 문제는 조국 전 장관 문제 떠나가지고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김건희 대표가 SNS에 이제 다시 공개를 해서 글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서서히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개 활동하려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SNS가 이번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 SNS 뭐 귤 올린 사진이라든지 여러 개 개사과부터 해서
SNS 올릴 때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식 활동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저렇게 자꾸만 논란이 되는 SNS를 왜 자꾸 열어서 하는 것인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역대 영부인들 여사님들이 SNS 직접 저렇게 한 적 없었습니다. 뭐 글은 쓴 적은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사회 이슈와 연관된 걸 자꾸 하는 행동은 좀 적절하지 않고, 지금 그 본인이 또 그 대표로 있는 회사 활동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자꾸 표현한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절대 그건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한마디 하고 다음 기준점들을 좀 공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유쾌한 정숙 씨 얘기하면서 김정순 여사가 활동하던 수많은 모습들에 대해서 평가하던 잣대들과 지금 당선이 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아예 편을 가르고 갈라치게 하는 공세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점 중에 딱 하나가 SNS를 통해서 근황들에 대한 아주 소소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 정도로 못마땅한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커바나 콘텐츠 등에 대한 영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화예술 콘텐츠로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사회적 공익 사업들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영부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을 위한 역할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소소한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잣대를 가지고 비판할 거라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집권 초기에 했던 그 내용들과 좀 동등한 잣대로서 상황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짧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차재현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거의 대선에서 비슷했어요. 근소한 차로 앞서갔죠. 이 결과가 지방선거에서도 과격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팽팽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일단 비슷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기간을 봤을 때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집권을 한 지 2년 이내에 지방선거를 할 경우는요, 집권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1998년도에 DJP 연합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 2월 달에 취임하고 6월 달에 4개월만 선거에서 압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바로 우리 직전 선거죠.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일치화되는 일종의 동조화 현상, 커플링 효과가 분명히 2년 차 안에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조가 사실 이번에 높다. 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월 10일 날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해요. 일종의 정치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일 뒤쯤에 바로 20일 뒤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의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73%로 차이가 날 정도로 민주당 지지율이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중도층을 어떻게 잘 민심을 잘 포착할 것이냐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검수완박의 민주당의 그 개혁 드라이브가 과연 득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면은 그래도 잘 싸웠다,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지사 포함해서? 뭐 어떻게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전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결코 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은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전 지사였던 부분도 있고, 이번 대선에서 5% 이상 이겼던 부분을 보면 저희가 내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얼마 전 치렀던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꽤 큰 차이로 졌던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지만 지금 문제로 지적됐던 대선에서의 그 부동산 심리, 민심 위반 등을 잘 어루만지고 정책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하면 또 해볼 만한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결국은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결국에 결과를 언론에서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그 숫자도 보겠지만 수도권에서 누가 가져갔느냐로 승패를 볼 수 있는데 경기지사 말씀하셨듯이 김병민 의원님, 경기지사가 오히려 지금 서울시장보다 이곳을 누가 이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정도거든요. 지난 대통령 바로 얼마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를 점했지만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군들이 두터워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흥행 국면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과연 출마할까 생각했는데 대통령 후보였지만 경기지사에 깃발을 꽂게 됐고 예. 여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까지 나서면서 흥행 구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김동연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같이 경선을 통한 흥행에 불이 붙고 선거 본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을 몇 석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를 선거 승패 포인트로 보는데 예. 저는 그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광역의회의 의석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다 갖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런 광역의회에서 누가 다수당을 가져가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심과 명심의 영향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느냐.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좀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각 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예비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한번 좀 정치권 상황 지켜보고요.